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오후까지 다우지수를 포함한 주요 지수 모두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다우지수는 결국 상승폭이 꺾이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양호한 소매주와 필수제주의 영업 실적에 힘입어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5%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8%, 0.6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부담 속에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고 기업 실적 부진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위기 가능성이 다시 불거진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영국 증시는 0.3%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9%, 1.3% 내렸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주정부 신용등급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세수와 예비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은 지난 5년 동안 부정적을 유지됐습니다. 무디스는 50개 주정부의 신용등급 질은 대체로 높다면서 30개 주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나 A1 등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스의 베일라슨 애널리스트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개선돼 소비심리가 나아졌고 주식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정부의 세수가 더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부분 주에서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주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8개 주에서 7월 중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14개 주에서는 실업률이 제자리 걸음을 했고 실업률이 하락한 주는 8곳에 불과했습니다. 실업률이 하락한 주의 숫자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뉴저지와 네바다주 등 17개 주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플로리다 등 32개 주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 역시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주별 고용 동향은 앞서 지난 2일에 발표된 미국 전국 취업자 수와 실업률과는 다소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지원 이후에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독일 일간지 빌트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함부르크 인근 아렌부르크시에서 열린 총선 유세 집회에서 그리스를 위한 또 한 번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의 지금과 같은 고율의 이자를 물도록 해서는 안 되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피와 가치 하락에 따라 인도가 금융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도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64루피 선을 돌파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일 인도 외환시장에선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64.11루피로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루피아 가치는 올해 들어 16%나 빠졌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인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 재무부 관계자들은 인도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두고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는 더욱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 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분위기였는데요. 앞서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하락했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그나마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우 지수는 올해 처음으로 5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면서 이슈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미국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신흥국 시장의 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과 금리는 치솟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다우 지수만 하락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5일 연속 하락이었고요.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뚜렷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하락이 됐다가 반등 추세는 좀 미진했죠. 네. 네, 전반적으로 다 지수가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 지수가 하락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05%. 하락한 15,00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은 조금 줄었지만 낙폭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세로 돌려놨습니다. 3,613포인트로 0.68%가 상승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652포인트로 0.38%가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흘간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흘간 지수가 하락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 시장이 현재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7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망 심리도 좀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많이 하락한 것이 뉴욕 시장에서도 매우 이를 불안하게 현재 주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리스의 추가 구제 금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언사도 뉴욕 시장에 좀 부담을 안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는 조금 더 나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의 추가 구제 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를 확인하는 이런 언사가 나오면서 그리스 아덱스 지수가 3.3%나 하락하는 등 낙폭이 가장 컸고요. 포르투갈의 PSI 지수도 1.7%,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1.35%가 하락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마이너스 0.79%, 영국의 FTSE 지수는 마이너스 0.19%가 하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국 지수가 그나마 하락폭이 가장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유럽도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부담감을 이기지 못했고 특별한 유럽에서도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이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유럽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 바로 이 이슈 진단 코너를 통해서 미국의 테이퍼링 공포가 미국의 채권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증시를 이미 흔들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도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이 경기 위기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좀 출렁했었죠.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좋지 않은 국가들이 이제 두 개인데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이쪽에 지수나 현재 채권 시장,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현재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제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증시가 3.21%가 하락이 됐는데요. 이틀 전에는 5.58%가 하락했고, 최근 나흘간 11%나 지수가 폭락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자율적으로 현재 반등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이 인도네시아의 루피아가 올해 이제 15%나 절하가 됐는데요. 어제도 이제 사상 최저치 형태로 현재 나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당 64.11 루피아를 현재 기록을 하면서 아시아 일부 통화국 중에 통화 절하 추세가 크게 나타나는 나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분기 때 경상수지 적자가 5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2분기 때 98억 달러로 아직까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그대로 증시에 나타난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인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도 증시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IMF의 이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그렇다면 어떤 것인지, 펀더멘털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타격이 없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네. 우리 시장에 이제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있고 가장 궁금한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그 치단바람 인도의 재무장관인데요. IMF 구제금융설까지 나오자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는 야당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이 현재 그 경제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치권의 그 어려운 부분까지 함께 현재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도는 다음 달 4일날 라구암 라잔 새로운 그 총재도 이제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면 인도 중앙은행의 그 현재 통화 정책 기조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에는 수장의 교체로 인해서 다소 어수선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역시 이제 인도는 루피를 쓰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루피아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이제 최저점 수준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고요. 태국의 바트도 현재 최저점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머징 국가 중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특히 통화의 절하 추세가 가팔라지는 이런 국가들에서 일부 그 한머니들이 빨리 빠져나오려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태국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다소 낮췄는데요. 이것이 또 빌미가 돼서 바트화가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오는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는 국가들로 인도네시아와 인도, 호주와 브라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호주는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정치권의 경제 장악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점수를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도네시아와 인도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의 그 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권의 소요 사태가 큰 이집트나 터키도 다소 불안한 양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한문이들이 일부 유출되는 부분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이 여부도 조금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 G20 회담 때 이머징 국가들이 선진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만약에 개시가 될 경우 이를 이머징 국가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를 미리 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버냉키 의장이 만약에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이 급작스럽게 나빠지게 될 경우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카드를 들이밀기 어려운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다소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셨듯이 가장 심각한 두 곳,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이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17개월 연속이었나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는 별개로 또 봐야 한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주목해야 할 일정들 7월 FOMC 의사록 이외에도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인데요. 중국이 8월 HSBC 제조업 PMI 공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장 예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올라줘야 아시아 증시에 좀 부담이 좀 덜할 텐데요. 한 고비가 이번 주에 남았습니다. 내일인데요. HSBC 8월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7월에 47.7이었는데요. 이번 예비치에는 48.2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안 나오더라도 반등 추세가 좀 나와주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리커창 총리가 7월 24일 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니 부양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슈를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를 일시 면제해주고 영업세도 당분간 면제해주기로 했고 수출입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중소기업과 작은 기업의 다소 이를 살피는 이런 쪽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는지 내일 발표되는 이 지수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겠고요. 다만 현재 좀 좋은 부분은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던 구매관리자 지수는 50.3으로 일단 반등 추세가 나왔고요. 네. 리커창 총리가 현재 무게중심을 가져가는 리커창 지수인 3대 지수인 철도, 화물, 운송량과 전력 사용량, 은행의 신규 대출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부인을 했었던 독일의 재무장관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번에는 번복했죠.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이제 14일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기자들하고 이제 스킨십이라든지 질문 공세가 워낙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자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를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 낫다라고 혹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이 돌변이 됐습니다. 9월 22일 독일의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의 구제금융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가 필요할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요. 그리스의 긴축 이행이 예상보다 현재 더뎌지는 부분을 다소 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는 이제 IMF가 2달 전부터 구제금융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이달 초에 분데스방크가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 쪽으로 현재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 명명백백하게 이를 인정하는 언사를 통해서도 현재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유로존의 경제개혁과 재정불량국의 긴축이행 이런 부분에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표하더라도 총선에서 크게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한 심리도 깔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본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인상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소비세를 일본이 인상해 주는 쪽이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줄어들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하루이코 총재는 그 현재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 기조를 성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카드는 예정대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번째 개인적인 의사 피력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아베 총리와 물밑 교감이 있었는지는 추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소비세 인상은 절반 정도는 이제 인상 쪽으로 가닥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일부 TV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소비세 인상은 내년 4월에 5에서 8%로 올리고 2015년에는 8%에서 10%로 이제 단계적인 인상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 소비세 인상이 만약에 불허가 될 경우 미국이 아닌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일부 마이너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겠다는 이미 경고성 멘트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이 9월 달에 가장 일본에서는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어제는 인도 등 신흥국 위기에 대한 우려감도 불거지면서 결국 코스피가 1900 아래로 1887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나마 계속 지속이 됐는데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요즘 강조하고 계시는 투신 대규모로 팔던데요. 위원님? 예. 네, 전문가님? 예.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전일은 일단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이제 한 단계 지수가 좀 상승을 위한 준비들을 어느 정도 좀 했었는데,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녹아있던 재료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던 내용들은 아니었지만은, 인도네시아 부분이 이제 강력하게 좀, 급락을 하면서, 조금 이제 악재가 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하고 무관하지 않은 방향에서 진행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려를 좀 보였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동안 반영을 안 했던 부분들이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돌발적으로 좀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아시아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각도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이제 살펴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문제일 거고요. 이제 오늘 내일 정도가 이제 아마도 이 부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웠던 것들이 보통 과거에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매수를 하다가 돌발적으로 매도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해가지고 큰 폭의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본다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방향은 그래도 이제 무덤덤하게 지수를 그 종목들을 그대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최소한 방어를 해주는 좀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투신입니다. 투신이 이제 그 선물과 연계된 대규모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쪽을 좀 하면서 그 단기 매매를 좀 주로 지금 많이 하는 좀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투신들의 매매 방향도 좀 상당히 거칠다는 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의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 규모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라면 이제 연기금들이 이제 한 1,000억대 이상의 어떤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대 아주 소극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수 하락을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만 갖고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좀 찾기가 어려웠었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현물 쪽에서 매수를 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다가 매도 규모를 장중에 한번 키우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매도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선물 매도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수의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저희 업종별 특징들 좀 잠깐 점검을 하면요. 초대형 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시가총액 1, 2, 3, 4, 5위권의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지수를 좀 받쳐줬던 종목들이 있었죠. 조선철강화학주, 이런 종목들 역시도 전일 지수 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선주는 그 상승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화학주 일부 종목들은 좀 상승 추세가 좀 이탈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어제 비교적 이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전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컸던 것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의 관련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쪽의 공백을 지금 조선 기자재 쪽, 그러니까 피팅 업체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막아주고는 있는데, 성강밴드니 이런 것들이 좀 막아주고는 있는데, 결국은 지수의 하락을 저지하는데 제한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슈 부분은 앞부분에서 이제 그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 너무 잘 다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찍어갖고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금융위기는 결국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나라들 쪽에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쪽의 약세가 일본하고 중국까지도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 유동성이 풀렸던 대부분의 자금이 이쪽에서 그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데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자금이 유입되다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전체적인 자금 규모를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그 양적 완화 출구 전략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한머니들을 또 자극한 거죠. 그래서 한머니들이 빠른 속도로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이들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머니들은 이미 이제 방향을 빠져나오는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셨지만 한머니들이 빠져나올 때 굉장히 그 장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현상들을 좀 보였는데, 아마도 지금 그런 거에 거의 막바지 국면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한머니들의 그 자금 이탈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분명히 나타났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융위기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다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이동에 따른 전체적인 장의 충격이 국내 증시에 흡수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어떤 금융위기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수 조정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6월 달까지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혼자 독주를 하다가 결국 6월 달 기준으로 정확하게 바뀌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철강, 화학주 등 그동안 상승 소외 종목들이 급격하게 반전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삼성전자 수급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종목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비관적인 어떤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키 맞추기 작업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조선이니, 철강이니, 화학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30-40%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폭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아마 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를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그 종목들의 그 조정과 삼성전자가 반등을 못하고 자동차가 반등을 못하는 거에 따라서 지수를 견인할 만한 뚜렷한 종목의 주체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것이 장의 방향을 상승 쪽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아마도 이제 전일 급격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장이 좀 하락 쪽에 쏠림 현상들, 그리고 하락폭의 확대 현상들이 나타났던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낙폭에 대한 오늘 기술적 반등은 아마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뭐 추세적인 반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니라 전일 낙폭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아마도 짧은 반등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짧은 반등 이후 재차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대를 좀 보시면은 당초에 저희가 이제 1850에서 1940 정도의 어떤 지수 밴드를 설정을 했다가 최근에 외국인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지수 밴드를 약간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바락시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지수 밴드에 대한 조정이 다시 한번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거는 결정을 아마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 밴드에 대한 설정을 좀 다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는 1870이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2차 지지선은 1850 정도가 지지가 될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놓고 향후작을 좀 관찰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지선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540포인트의 지지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전일 540포인트를 이탈을 했는데 하락 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되돌리지 못하면 지지선 이탈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저점 확인 작업들은 필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현 장세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 지수 밴드를 놓고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상승 소외됐던 종목이 저평가 영역에서 지금 돌아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별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실적의 턴을 할 수 있는 3분기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별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수의 어떤 변동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현재 장세에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피는 기술적인 짧은 반등 후에 재차 하락 말씀해 주시면서 1차 지지선을 1870, 2차는 1850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지지선인 540선을 이탈했던 코스닥, 오늘 540 재차 회복될 수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파헤쳐보면서 그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그룹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신흥국 증시의 대형주들이 선진시장보다 25%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25%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례로 우리나라를 봐도 2007년도에 시장을 이끌었던 차화정 종목들 아마 보시면 화학종류 같은 종목은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맞죠. 근데 실제로 지수는 잘 견뎠고요.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티그룹에서는 그래서 에너지주나 기술주라든가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너지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 특히 유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로존이 같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인도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신흥시장은 투자를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장 사람들은 자꾸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스럽지만 웃기는 일이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루피아, 왜냐면 인도가 외환보유고가 2,700~800억 불 정도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없어야 뭐 IMF로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신흥시장의 그 저평가된 종목들이 아주 기회를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인도 루피아가 어제로서 약세가 끝났다 그런다면 이 이유는 시티그룹이 재경가치로 이머징 마켓의 대형주들은 특히 뭐 ROE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도네시아 문제 다뤄보면서 처음 주시는 의견 같아요. 이런 의견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도 아무 문제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신흥시장에 저평가된 대형주는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유럽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50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블랙스톤을 비롯해서 여러 펀드들이 유럽 부동산 시장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자금이 유럽의 부동산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유럽의 경기 회복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전체 금융위기는 부동산에서 왔어요. 그 미국간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이 살면 시장은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고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죠. 근데 유로존도 역시 이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투자가들이 몰린다는 것은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100% 경기 회복이 됐다? 그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니까 미리 선점을 하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회복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어차피 지표가 제가 복합 PMI에서 50.3이 나왔지만 이게 뭐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을 때 뭐 확실한 국면을 보고 GDP 성장률이 0.2%가 됐지만 어쨌든 이게 뭐 1%, 뭐 0.8%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회복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2년 뒤를 보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진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러한 자금들은 많이 모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할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뭐 이렇게 있지만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하죠. 저평가된 곳을 찾는데 그게 아마 부동산 시장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 그것은 현재 유럽이 바로 경기 회복보다는 향후 경기 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최저가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본다면 향후 유럽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은 미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가 몰린다는 것은 경기 회복의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100% 경기 회복이다라고 진단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제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자금 유입돼서 1, 2년을 향후 바라보고 투자 자금 유입되는 거니까요. 마지막 라운드죠.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3. Ready? 아시아의 금 수요 증가로 올해 영국의 금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나면서 JP모건은 지금이 금 사들일 적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어제 금 가격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에 1,700달러 선까지 연말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사님의 의견이셨는데, 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JP모건의 주장, 지금이 적기다, 매수 적기다라는 의견 일리가 있네요. 지금 그 영국에서 한 800톤 정도를 수출을 했다고 하죠. 네. 근데 이걸 누가 다 가져갔느냐? 중국과 인도가 다 가져갔죠. 중국과 인도가 왜 가져갔을까? 그건 다른 거 없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루피아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금밖에 없다. 그래서 금 현물을 왕창 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도 경기가 둔화되면서 투자가들이 금을 매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골드바가 광풍을 일으키면서 종로에 가면 골드바를 구하지 못할 정도가 있었죠. 자, 근데 금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가격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죠. 현물이 실제로 시장에 많이 출회를 했었습니다. 그게 키프로스 물량이죠.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현물 수요가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인도라든가 중국은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그 정도 수요하고도 부족한 현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이 현물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면, 금가격이 빠졌다면 이제는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금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저께 기술적으로 제가 접근했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 20주선 위로 일단 캔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 모습은 1700불 때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도가 금을 굉장히 많이 살 때 루피아가 약세로 굉장히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루피아가 약세가 끝났을 확률을 열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 소비도 다 끝났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아시아 시장도 안정권이 되면서 금 가격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금은 매수가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 의견 동일하게 내주셨죠. 일단 슈퍼사이클은 여전하다. 지금 매수 적기다라는 JP모건의 주장도 찬성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가뜩이나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시가 짙은 가운데 인도 등 신흥국 중심의 금융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1900선이 이탈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부 다뤄봤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이현민 이사님은 앞서 인도 충격 크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도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전까지는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었고요. 일단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의 특징을 보자면 이 경상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환율 가치가 급락하는 국가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달리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섭 이사님은 인도 위기다 웃기지 마라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죠. 이어지는 2부에서는 1900 이탈하는 국내 증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